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날 아침 8시.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다른 걸 했네요. 대선 주자 그것 때문에 한 번이군요. 한 번은 일요일 날 했군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지난번에는 또 토요일 날 아침이 아닌 크리스마스 특집 콘서트로 드렸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계속 라이브로 좀 하지 그러냐고. 근데 아유 저희 스태프들도 고생이고 그래서 매주는 못할 것 같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특별히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8시 토요일 날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자, 방송 보면서 댓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고진옥한 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3프로 상담소는 저에게 주식 상담을 넘어서는 힐링, 감동,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올 한 해도 모두 부자의 길을 걸어보아요. 예,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DJ 노스이 님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2년 목표 중에 3프로TV 꾸준히 보기도 넣었습니다. 하하 이렇게 주셨는데 새해 이제 벽두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신지 궁금한데 올 한 해도 토요일 아침 시간은 저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가 책임지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면서 힐링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3프로 상담소 갖고 가실 세 분의 손님을 소개하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이게 또 네 시즌 2 이렇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2년 차입니다 이제. 네, 2년 차. 그리고 경제 또 투자 멘토죠. 박세익 전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두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올해 뜻하신 바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가 나왔습니까? 정프로가 지난번에 3프로에서 인가가 최슬리의 인가가 안 나오도록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네, 로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로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비하면 걸리니까. 인가가 안 나오도록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근데 투자 자문 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보니까. 그죠? 네. 작년에 뭐 200군데 넘게 신청한 걸로. 그러니까요. 네. 자, 3프로 상담소 51회와 함께할 힐링 뮤지션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 집시의 시간, 슬픔의 피에스타 등 정말 주옥 같은 앨범들을 발매하면서 한국 대중음악계의 집시 기타 열풍을 일으킨 기타리스트죠. 박주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예, 기타 이쪽에서는 또 그렇죠. 넘사벽인. 그죠? 마치 요즘 3프로는 뭐 나라두고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 주식 영역을 넘어섰지만 사실은 주식하면 3프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신다고 하면 우리 박주원님은 다 아는 거죠. 맞아요. 근데 2001년도 시리우스 1집 앨범 크로스로드로 데뷔하신 게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데뷔는 제가 2001년이면은 벌써 20년, 21년 제가 그때 전인데 20살 때였습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럼 40대세요? 완전 동안이시고. 뭐야? 이 시작하자마자 나이를 확 밝히고 시작하는 방송은 또 오랜만인데. 근데 이 말하시는 이런 스타일이 예전에 그 DJ 하셨던 누구지? 김기덕. 그 주위에선 그 가수 이승철 선배님 말투랑 좀 비슷하다고. 그렇네요. 그런 기도 하네요. 똑같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잘 똑같네요. 약간 그런 막 흉내 내려 그런 건 아니었고. 비슷해요. 아무튼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는 툭툭 던지는 그것도 좀 비슷하고 김기덕님 그 약간 스타일도 좀 배워 나오고 그러네요. 2012년 한국 대중 음악상 음반 부문 최우수 재즈 앤 크로스오버상을 받으셨네요. 네, 근데 이것도 뭐 10년이 지난 이제 상인데
그 뒤에 이제 후반부에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초반 앨범들에 아무래도 이 집시 음악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들고 대중음악계에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신선도나 네. 그런 아무튼 새로운 거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주시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작년에 자라섬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게 작년에 그 음악 페스티벌로는 처음으로 네. 그게 잠깐 그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좀 들어간다 그랬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연기가 돼서 이제 11월 초에 하긴 하셨어요? 했습니다.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는 근데 원래 자라섬이 뭐 거의 한 그래도 5,000분 이상,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의 원래 관객분들이 오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인원 제한을 또 둬서 뭐 아마 1,000명, 2,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왜냐하면 저희가 벌써 2년 전서부터 자라섬 머니 페스티벌을 하려고 그 준비 중이거든요. 아, 근데 작년에 그래서 그 유일하게 이제 그 개최됐던 그렇군요. 페스티벌이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다치면서 정미조님이 그때 같이 함께 공연하셨다면서요? 아 자라섬 페스티벌에는 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또 저희 레이블 J&H 레이블이라는 그 재즈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 소속 뮤지션이 저와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씨. 아 진주 부산 진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경남 투어로 해서 이틀 동안 했었어요. 아 정미조 씨는 작곡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개여울. 아 정미조 선배님. 아 진짜. 나중에 한번 이 정미조 선배님도 한번 나오시면. 내가 보니까 뉴공에 한번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나오셨습니다. 그죠 한번 나오셨. 2번 나오셨습니다. 두 번 나오셨네. 아 근데 올드 그 재즈 그 팬들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모시면 좋겠네요.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 예. 근데 그죠? 목소리가 이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들으시면은 그 처음 보는 그 저희 세대 저보다 더 젊은 세대 이제 가수분들은 또 정미조 선배님 잘 모르시잖아요. 뭐 네. 아 개여울을 불렀다는 것만 알지. 근데 같이 이제 무대를 가지거나 뭐 객석에서 정미조 선배님을 한 번이라도 잘 아시죠? 그러면 전화 한번 넣어주세요. 저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한번 오늘 방송 끝나고 네네네. 너무 좋았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뭐 최선을 다하니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미조 선배님.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아이유, 김범수, 김현우, 이선희, 정엽, 최백호, 윤신혜님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신 거죠. 네, 제가 지금 대중음악계 이제 데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은 이제 그 가수들의 이제 세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쵸. 나머지 10년은 이제 솔로에 그러니까 음악 생활 20년 중에 이제 반은 이 세션 기타리스트, 반은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야, 이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이분들 좀 우리 주원님 덕에 모시면 대박이겠다. 아, 전화 다 드려야 되나요? 아이유, 김범수, 김현우, 이선희, 정엽, 최백호, 윤신혜. 와, 화려한 라인업. 컨트롤이 힘든 분들이. 윤신혜님. 이 중에서도 저는 솔직히 뭐 아이유가 여기 오시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최백호님을 꼭 모시는 게 제 목표인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은 윤신혜 선배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유 됩니까? 매니저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작업할 때는 이제 뭐 대화도 주고받고 했는데. 근데 워낙 지금 3프로 TV가 또 화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상담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네.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 가장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 아빠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동년배 평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니 이미 큰 부를 이룬 친구들과 선배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월급이 수입의 전부이고 아이들이 커질수록 학원비 비중도 크고 기술직 특성상 일의 수명이 짧아 더욱 조급해집니다. 결혼 후 전세로 10번 가까이 이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조금 모으려고 하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고 이사 비용에 사실상 저축을 하는 것은 이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2년, 길게는 4년에 한 번 리셋이 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재미도 몰랐고 투자는 꿈도 못 꿨습니다. 회사에서 할인되어 사는 우리 사주나
스톡도 가격과 상관없이 전세금이 모자라면 팔아야 했기 때문에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4년 전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행운이 있었는데요. 큰 빚과 함께 입주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가장으로서 느끼는 최고의 행복과 보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주 후 시드를 만들기 위해 저축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많이 아끼고 투자 공부도 틈틈이 했습니다. 3프로TV는 매일 출퇴근길의 친구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강연도 찾아다니고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와 책을 주로 많이 보며 공부했습니다. 또 주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경험과 관점을 배우는 것이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3프로TV의 고민 상담에서 김동환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모으고 공부하고 투자했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느낌으로 팍 오셨었나 봐요. 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월급을 모으고 무리하지 않은 투자로 목표하는 금액의 10%를 모아라 였습니다. 그간 모으는 재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즐겁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크게 떨어진 시기 주식을 사서 자동차 2차전지 기술주에서 큰 수익을 보았고 우리 사주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큰 행운이 있었기에 현재 시드 2억을 모았습니다. 김동환 소장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10%를 모으고 나니 이제 열심히 모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지 뭔가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행운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나름 공부를 했지만 저만의 투자 방법이나 철학 같은 것은 없습니다. 투자는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소극적이 되었고 투자 회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지혜를 나눠주세요. 말씀대로 10%를 모았으니 형님이 책임지셔야겠네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 사는 별이 아빠가. 네. 제가 이거 정답 한 문장으로 드릴 수 있는데 네, 뭐라고요? 전무님 거기 허가 나면 글로 돈 들고 찾아가시라고 차슬리 자문에. 그건 확실하네요. 네, 이게 직접 하시는 성향도 계시고요. 네. 약간 이분은 그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더 맞으실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책임감이 굉장하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10%를 시드머니로 모으라고 이제 제가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10%를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럼 몇 년 만에 그러면 10배가 되냐? 네. 그러면 제가 한 10년, 그렇죠. 길어도 15년 안에는 10배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반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하다. 아니 김 프로님 때는 이자율이 뭐 10%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넣어도 뚫뚫뚫뚫 커지는데 지금은 금리가 1% 뭐 2%밖에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10년 안에 혹은 15년 동안 10배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반론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금리가 낮다라는 건 상대 쪽에 있는 자산의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투자 자산의 가격은 금리가 낮은 국면,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풍성한 국면에서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저금리 국면에서 돈의 위력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근데 묘해요. 제가 사실은 95년도, 96년도에 그때 참 돈이 없고 막 거의 빚만 있을 때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제가 일산 살 때인데 일산 3호선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회사 선배를.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대리 지금 돈 얼마나 있어? 그래서 돈 없죠. 뭐 전세자금 대출 퉁치고 그러면 뭐 거의 똔똔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5천만 원만 모아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그거 금방 5억 된대.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투자 회사 다니기 전에 아니 증권회사 주식 펀드 매니저 할 때인데 5천만 원 모은다고 그게 5억이 될까? 10배잖아요. 근데 그때도만 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은 거예요. 시드머니를
그 모은다는 행위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10배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자격증을 갖는 거거든요. 그 박 전무님 공감하세요? 너무 공감하죠. 저는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해요. 김프로님이 95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2005년에 저희 업계에서 또 증권사 법인 브로커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문서 같은 걸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돈을 버셨냐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어요. 1억이었겠죠. 물가가 상승이 네,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1억 모으기 그때 저던 박 과장이었겠네요. 박 과장 1억 모으기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1억 모으기는 정말 힘든데 1억이 2억 되는 거는 조금 더 쉽고 그렇지. 2억이 4억 되는 거는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억이 8억 되는 거는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에이 설마 속으로는 저는 설마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저도 언제 4억이 8억 됐는지 모르고요. 8억이 언제 16억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1억 모으기 참 힘든데 그래서 우리 김프로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가 그거잖아요. 1억 모으기 전까지 제발 비싼 차, 외제차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최대한 소비를 줄여서 시드머니 1억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분이 2억 만드셨다길래 저도 뭐 속으로 너무 흐뭇한 거예요. 지금 2억 만드는 거보다 이제부터 4억 되는 게 훨씬 더 더 쉬워요. 네. 윤 교수님 근데 저도 넌 왜 가만히 있나? 빨리 들고 가야겠다. 진짜 이게 마법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4억이 8억 되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죠? 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뮤지션들 앨범 내는 것도 그 1집 만드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잡고 내가 대중들한테 어떤 컨셉으로 첫 인상을 심어주느냐. 2집도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1집을 내면 이제 2집, 3집 이제 뭐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서 많이 좀 기술적으로 좀 더 성장하면서. 근데 참 묘해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거의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걸 배워야 되는데. 네. 그리고 보면 물론 이제 현명하게 경제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전제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한 10년 주기로 뭐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죠. 그죠? 네. 저의 경우는 97년도가 전기가 됐고 IMF 그게 저의 시드 머니였던 7천만 원이 그 IMF 1, 2년 사이에 이렇게 그 기간을 잘 지내니까 뭐 1년 사이에 한 3억 금방 되더군요. 그게 물론 이제 안 다쳤으니까 그죠? 안 다쳤으니까 그런 건데 금융위기 때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우리 박 전무께서 말씀하신 그 2억에서 4억 되기, 4억에서 8억 되기 이게 리스크도 조금씩 체감하면서 난이도가 체감하는 그게 아마 이 노하우는 집적이 되고 그죠? 리스크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소멸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그게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혹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 1억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참 검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1억, 2억을 만들기까지 그렇게 참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그 생활 습관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걸 갖추는 그 과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마 김프로님이나 뭐 저도 뭐 저는 100번 동의하는 게 제 주변의 부자들은 다 검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을 검소하게 1억을 모은 분들은 저는 2억, 4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랑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85년생 저랑 이제 15년 차이 나는 그 저희 후배 직원들한테 내가 너네 때는 그 정도 돈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1억 2억 있는 게 큰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래서 저는 인생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온다 하잖아요. 재테크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세 번 다 벌써 다 끝난 거예요? 형님 다 땡기신 거예요? 우리가 조선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5살이라 가지고 예, 그 세 번이 오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6번. 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번 와요. 6번. 그래서 저는 이제 IMF 때는 그 기회를 못 살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부동산에서도 기회가 있었어요. 2012, 13년도에 그렇죠. 부동산이 엄청 낮았어요. 네, 강남 아파트 평당 3천이 2천까지 깨졌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모두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그런 자산 가격이 아주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되는 그런 국면에 내가 시드머니가 딱 있으면 액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늘 얘기하듯이 주식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계좌로부터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옮겨주는 그렇죠. 장치다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용 쓰면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해서 1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뭐 자동차 2차 전지 기술 작년에 그 코로나에 크게 떨어진 시기에 주식을 사 모아서 그 기회를 살려서 지금 2억을 만드셨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또 코로나 위기나 아니면 또 코로나의 거의 반 정도의 그런 어떤 큰 기회가 작은 기회 뭐 중간 정도의 기회가 올 때까지 약간은 수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비적인 게 어떻게 하냐면 변동성이 좀 낮은 자산이면서도 고배당을 준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아니면 블루칩 고퀄리티 주식인데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 빠져 있다든지 그런 자산에 공격적으로 막 쫓아가는 그런 주식보다는 그런 자산에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분산 투자하시면 이 2억이 반드시 4억이 됩니다. 5년 안에 4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비근한 예로 그런 거죠. 뭐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반도체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뭐 비관론 일색이었잖아요. 네. 세계 2위 디램 업체인 하이닉스 40% 이상 올랐어요. 40% 올랐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네. 근데 하물며 그게 그런 얘기까지도 극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PBR로 이거는 9만 원이면 박정부도 네. 얘기하고 뭐 많은 하이닉스. 분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개별 종목이냐 그게 아니라 거래량도 뭐 왕성해서 마음 놓고 사도 되고 막 그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주식을 판 분도 있고 그 주식을 산 분도 있단 말이죠. 9만 원에. 그렇죠. 9만 원 깨지려고 할 때 그죠. 네. 아니, 결과가 그래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무렵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PER 같은 거 보지 말고 PBR로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네. 그 하이닉스라는 주식을 보여. 지금 여러분 하이닉스 지금 사실한 말씀이 아니라 네. 그래서 꼭 크라이시스가 오지 않아도 주식시장은 기회를 준다 이거죠. 네. 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크라이시스가 그 같이 동반해서 쭉 빠졌을 다이빙 할 때 기회가 오는데 그죠? 네.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있을 때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가격인데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우량주 중에서도. 예.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 주식 사셔가지고 이익을 내셨기 때문에 방금 김포로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자체는 그냥 이렇게 노멀한 시장이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비관에 사서 낙관에 파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하시면 내가 과연 이 2억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시면 그러잖아. 윤 교수님 이분 사연을 읽다 보니까 네. 참 보니까 스테이블한 우리 네. 윤 교수님은 찾아갈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네. 네. 뭐 성실히 사시고 네. 좀 비슷한 데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머니랑
마인드랑 그 행복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행복이 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복해야지 왜 안 행복할까 이게 아니라 그 바로 저희 뭐 집 앞에 어디 백화점이 있으면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가서 셀카라도 찍는 그 행동을 할 때 행복한 건데 머니도 사실은 돈 모아야지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게 실제로 시드를 모으면서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행동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2억이라는 돈은 그 돈의 가치도 있지만 우리 형님 얘기하시는 부자 되세요. 부자 예정자란 단어. 제가 참 3프로에서 좋은 단어 많이 배웠는데요. 부자 예정자로 이제 진단 기준이 완성되셨다. 거의 지금 7분홍선 오신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잘 되시고 뭐 여기서 뭐 이분께 포트폴리오를 다 짜서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격려와 함께 우리 박전무님을 비롯한 3프로의 좋은 투자 멘토들과 함께 하시면 뭐 제가 보장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의 눈에는 그냥 앞으로 5년, 10년 기간 동안에 목표하는 바 20억의 금융자산을 꼭 모으시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또 기원하죠. 자, 그러면 너무 듣고 싶었던 우리 박주원님의 첫 번째 힐링 연주곡을 좀 청해드려요. 어떤 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뭐 제 곡으로 이렇게 힐링이 좀 되셔야 될 텐데 마에스트로 아미고라는 저의 가장 최근 앨범이 3년 전에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네. 그 마에스트로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그 친구란 뜻인데. 친구죠. 근데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인 비센테 아미고라는 그 스페인 출신의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헌정한 곡입니다. 헌정곡. 이 곡을 짧게 뭐 짧을지 길지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비센테 아미고. 비센테 아미고님은 헌정을 받으셨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헌정하신 거죠. 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만들었더니 한 또 중국의 기타리스트가 또 마에스트로 주원해가지고 저에게 헌정하셨어요? 뭐 정식으로 앨범 낸 건 아닌데 그만큼 너를 내가 뭐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도 오고 뭐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그런 기분이 나는 네. 정말 실력파 기타리스트 박주원님이 들려드리는 첫 번째 힐링 연주곡은 마에스트로 아미고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예. 와. 감사합니다. 헌정곡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헌정될 만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죠? 네. 멋쟁이 이런 마에스트로 아미고. 네. 제가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를 좋아하면서 팬심이 어떤 걸 제가 팬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는 팬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투어를 뭐 5개 도시를 가면은 이제 팬들이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도 뭐 5개 다 오시는 뭐 다른 모든 가수 팬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이 처음에는 약간 똑같은 공연을 또 본다고? 처음에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다가 누구를 이렇게 저도 열렬히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이 같은 연주지만은 이 그 공연장의 공기가 다르고 또 이 관객 또 그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연주가 또 달라지고 노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세익 전무께서는 그 연주자든 뮤지션을 진짜 이 정도 지금 주원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정도의 팬덤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없는데요. 근데 제가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좀 약해. 약해. 대학교 굉장히 때 합리적이라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뭐 지나다니시면서 뭐 엄청 알아보시는데요. 우리 저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니 제가 대학교 때 기타를 한 달 배웠어요. 한 달. 한 달 배우고 제가 보면서 저분은 우리 박수현님은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이구나. 코드 좀 한 달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 피아노를 치긴 했는데 피아노도 뭐 체르니 한 10몇 번 치다가 그만두고. 유복하셨나 봐요? 저 이모가 피아노 하고 나서 이모한테 맞으면서 배웠었어요. 아니 그 돈을 모으시는 그 정신력으로 하셨으면은 그러니까요. 아마 기타 그 한 달이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그 기타 강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이거를 2달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아쉬워서 한 달만 더 해봐라. 지금 여기서 끝내면은 이 단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도 안 아프고 재밌어지거든. 손이 아파서 이제 이 하이 코드라 그러죠. 이거 하다가 이제 많이 그만두시는데 그게 다 안타까워서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협업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뮤직, 마인드, 머니. 다 하기에는 세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무렵에 그 기타 한 번씩 시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도하다가 말았을 뿐이지. 그렇죠. 시도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기타 학원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1989년도에 처음 기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테이프 가게, CD 테이프, LP를 팔던 그 음악사의 그 안에 그 쪽방에서 맞아요. 그 기타를 좀 치시는 그 음악사 사장님들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대부분 그랬죠. 아니면 근데 저는 운 좋게도 기타리스트 출신 선생님이 그 음악사를 알려주셔서 그래서 잘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기 기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좁은 방에 한 15명, 20명이 이렇게 기타를 막 하는데 자기가 어떤 노래 치는지도 모르는. MT 가면 기본 통기타는 다 하는 거고. 그렇죠. 제가 그 당시 이제 또 교회 오빠 출신으로 기타. 근데 하셨죠. 우리 주원님은 이제 음악사 사장님 기타리스트 출신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대부분 교회 형한테 배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형한테 혼자 배우죠. 쿠로꾸라 그래 뭐라 그래요. 가자. 전문 용어로 이제 마구리라고 그러긴 하는데. 첫 선생님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냥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를 갖다 조금 숙제를 안 해봐도 그냥 그래 다음 거 넘어가자 뭐 이러셔도 되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 나는 절대 진도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냥 취미로 뭐 별 생각이 없는 뭐 물론 기타가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본인이 배우고 싶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몇 살 때예요 그때가? 그게 이제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그건 기타가 진짜 좋으셨던 거네. 부모님이 거의 보내주신 거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었는데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던 나중에 기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피아노 응? 기타 예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이성의 어떤 그 이성에 관한 어떤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남자애들끼리 뭐 축구하고 싶고 뭐 배치기 하고 싶고 그런데 피아노 학원에 이제 여학생들밖에 없어서 맞아. 그 피아노 학원 제가 그래서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책을 이렇게 그냥 책 가방에다 넣고 이게 피아노 학원 이 가방 든 노란색 가방 창피해서 그래서 기타를 선택하게 됐는데 결국 두 개를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피아노는 절대로 끄면 안 돼. 어머니가 도움이 되셨죠 그래도. 음악적으로 사실 피아노 시작한 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쫙 이런 탱고 음악, 집시 음악도 멋지시지만요 또 전자기타도 치시거든요. 섹시합니다. 어디 EBS 뭐 그런 데 나오셨을 때 되게 다 하시고 제가 본 것 같아요. 집값이 탄 저 엘리베이터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누구도 알기 힘든 2022년 집값의 향방, 우리가 감히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2프로 이진우가 바라보는 2022년 부동산 전망.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만납시다.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이 있는데 주원님께 혹시 주식 투자는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도 생각이 없으신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돈 거래들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카드나 이 어떤 저도 이제 계좌가 있고 은행이 있는데 제가 어디 뭐 제가 무슨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가 않고 어디 돈이 빠져나가도 빠져나가지 않는 그게 몇 년 전부터 저도 약간 좀 궁금했어요. 이 내가 돈을 벌어도 버는 느낌이 아니고 어디 이번 달 수익이 또 적은데 뭐 그렇다고 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주변의 뮤지션들이 뭐 자꾸 제안을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에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예, 거기에 많이 투자하는 뮤지션들도 많아지고. 저도 관심은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네, 우리 3프로에 앉으시는 자리 있잖아요. 예. 그 자리에 전문가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꽤 많이 나오는 분의 절반 이상이 박 씨예요. 누구지? 아니 박석중 그다음에 박현상 그리고 박재영 뭐 저쪽에 그러네. 저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박씨예요. 보면. 그러네. 3프로도 여기 두 분이 박씨신데 3프로 상담소도 그렇죠. 박병창도 있잖아. 박병창. 네. 그러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월급쟁이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잘 되신 분이 박현주 회장님이라고요. 미래세 박현주 회장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뮤지션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정도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 정도, 그냥 살짝 뭐 이렇게 발 걸치는 정도로 이 정도만 이렇게 다들 하더라고요. 그걸로 막 좌지우지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다들. 자, 그러면 34살 직장인의 사연을 우리 박주원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34살 직장인입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특히 3프로 TV를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배당금 플랜에 대해 듣게 되면서 감명 깊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선배가 주식으로 결혼도 파토나고 힘들게 한 것을 보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가 작년에 자산관리사분을 만나면서 주식 계좌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인버스를 추천해 주셔서 가입하게 된 것이 800만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오른다고 들고 계시라고 하셨는데 손해를 보고 또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울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보관해두면 이자도 없고 더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윳돈은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이 생기겠는데요. 이젠 미국 주식으로만 사려고 합니다. 월급 300에서 100만 원 대출, 30만 원 주류비, 생활비 7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보험 3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국내 주식은 사고 팔고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어 이제는 맥커리 인프라만 2천만 원을 넣고 배당금만 받고 있습니다.
맥커리 인프라 1,500주 10% 수익, 카카오 게임즈 20주 마이너스 16%.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신풍 제약을 넣었다가 200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는 현금이 생기면 미국 주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코카콜라 22주 14%, 디즈니 6주 2%, 스타벅스 2주 마이너스 3%. 나머지 여윳돈으로 주식은 하려고 합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제가 저 라디오 DJ를 한 2, 3년을 했었는데 언제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KBS에서 했었고요. 지금 제일 어렵네요. 읽는 것 중에. 근데 그렇죠. 사연 읽는 것 중에 그래서 잘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라디오 DJ는 아니고 라디오 진행자를 한 2년 해봤잖아요. 네. 전형적인 라디오 그 진행자의 톤이에요. 아니 근데 이걸 제가 2년 3년을 했었는데 읽은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읽는 것 같아요. 인버스에서 인버스. 근데 굉장히 그 라디오 진행을 하시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톤이신데 그러네요. 악센트도 그렇고. 언제까지 하셨죠? 작년에 1년 동안 심야식당이라는 새벽 그 KBS 89.1에서 생방 녹음 방송이었어요. 심야식당. 예. 그거 진짜 심야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새벽 2시에. 예. 옛날에 제가 그거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뭐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5년 전까지는 또 SBS에서 월요일마다 새벽에 또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뭐 계속 풀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네. KBS는 매일 하시고. KBS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새벽에 듣는 그 라디오의 그 음악 방송은 독특한 그게 있어요. 네? 그죠? 네. 주로 저는 왜 편의점 옆 차에서 한 잔 먹고 옛날에 건강했을 때 이제 팔팔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해야지 노래 얘기만 했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34살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식을 좀 하시다가 뭐 신풍제약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누가 이렇게 사봐라 막 그렇지. 이런 얘기에 이래 좀 진지한 공부 안 하시고 이제 사봤다가 손해 난 것 같고 그죠? 200만 원 손해 보셨는데 내가 볼 때 한 500만 원 넣었다가 200만 원 손해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다른 건 다 퍼센테이지로 하는데 요거는 딱 200만 원 손해 본 걸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마무시한 거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주원님이 왜 웃으셨냐고. 인버스라는 게 작년에 이제 인버스를 추천해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박살나서 경제가 되게 어려움니 했지만 주식 시장은 되게 폭등한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인버스라는 게 떨어지면 먹는 그런 주식 같은 거예요. 네. 시장이 더 떨어져야 먹는. 반대 방향. 네, 반대 방향. 올랐는데 이거를. 네. 반대를 우리가 통상 인버스 뭐 리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참 좋은 시기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첫 종목이 하필이면 인버스였다는 최악이었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800만이나 손해 보게 됐고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한 번은 이제 크게 한번 깨져봐야 좀 정신 차리거든요. 근데 34살 요럴 때 크게 깨지는 게 나아요. 34살 때 어정쩡하게 돈 500만 원, 1000만 원은 쉽게 벌었다 그거죠.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큰 돈 터지는 것보다 오히려 처음에 소중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제가 34살 요 나이 때 지금 돈으로 따져 보면 그때 한 4천만 원은 한 방에 깨먹었으니까요. 한 방에 뭘로? 옵션요. 옵션. 네. 주식하다가 이제 콜옵션 매도했나? 콜옵션을 매수를 했었죠. 그럼 빠져버렸구나. 네. 그냥 한 방에 이제 날렸으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5천 돈을 그렇죠. 한 번에 거의 한 40일 만에 날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투자면 또 박세익 전무도 지금 시가로 한 1억 5천만 원을 한 방에 날린 적도 있다는 거죠. 한 방에 날렸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힐링이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옵션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제가 파생해가지고는 잘 안 터지죠. 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원칙도 이제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인버스 하셨다라고 했는데 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버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버스나 곱버스 뭔가 상황이 상황이 나빠지는 거에 배팅하는 것 자체도 뭐 좋지는 않고 그냥 현금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장기 추세랑 반대 방향을 절대 잡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1인당 GDP 그게 35,000불. 35,000불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YS 시절에 IMF 오기 전에 10,000불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코스피가 1,000 갔다가 IMF 때 277까지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환율이 확 뒤집어지면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5,000까지 빠졌다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0불일 때는 우리가 코스피가 한 2,000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30,000불일 때는 한 3,000 한다고 보면 되고 근데 골드만삭스가 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8만 한 5,000불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결국은 한 8,000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버스나 곱버스를 정말 단기 이 하락을 기가 막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번에 소중한 경험을 쌓으셨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나는 절대 인버스는 안 한다. 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맥커리 인프라 같은 차근차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배당 투자에 좀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금이 생기면 미국 주식. 근데 미국 주식도 보니까 이제 코카콜라, 디즈니, 스타벅스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주식이 네. 미국 주식도 보면 그냥 계속 우상향이에요. 미국도 보면 1인당 GDP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그 분야 다 1등이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디즈니, 코카콜라. 이렇게 1등 기업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깨우치실 거기 때문에 좋은 그래도 실패는 있었지만 좋은 원칙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윤 교수님은 요즘 주식 시작한 지 거의 1년 다 돼 가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계속 수익을 잘 못 내다가요. 네, 최근에 어떤 날 다 빨간색인 걸 보면서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요. 최근 한 달은 괜찮았어요? 흑자입니다. 네, 우리 전무님이 하라는 것도 하고 방송에서도 열심히 듣고 하이닉스도 좀 하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도 그러겠구나 살려고 했더니 제가 무식해서 31일에는 안 하더라고요. 이거 왜 안 사주지? 했더니 평일인데 했더니 마지막 날 주식 사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31일 날 근데 끝났지. 안 샀어도 이 방송 좀 한참 나온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회사명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윤 교수님은 종목 얘기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잘 됐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스타일들이 뭐 심리적으로 이렇게 혼자 하는 게 더 잘하는 사람,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사람이 뭐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박 전무님 이렇게 찾아가서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을 보니까. 아니 근데 저도 11월 달인가 작지 않은 돈을 저 운용회사에 맡겼거든요.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직접 하는 주식을 좀 줄이려고.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맡겼죠. 맡긴 다음에는 그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확인 안 하고 있어요. 그 어차피 뭐 한 2년 맡길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그 데일리로 뭐 수익률 봐봐야 뭐 환매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막혔죠. 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리라고. 네. 잘 좀 해주세요. 보고 계시면. 상담소 내용은 아니지만 맡기신다면 어떤 분들한테 맡기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언제 한번. 그런 거 다른 방송에서 다 얘기해 주실 테니까. 왜냐하면 여기 자산관리사분도 벌게 해주시려고 한 거지 꼭 나쁜 뜻으로 인버스 투자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저도 무슨 약간 주식 직접 투자 하나 뭐 변액보험도 있고 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뭔데 주식 쪽에 많이 들어간 게 있는데 어떤 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좀 하면 또 막 이 와중에도 막 마이너스 막 20-30 나오는 것도 있고. 박 전문은 언제 맡길 수 있나? 그 지금 대기 손님 많다며. 네, 굉장히 많은데요. 매월 5천만 원씩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요. 네, 회사 설립하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인가가 안 나와서 망할 것 같아요. 인가나기 전에 망할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3% 퇴근길 진행하세요 그냥. 네, 망하면 여기 와서 퇴근길 진행하고 3% 상담소에 이제 고정으로 좀 나오고. 아니 고정하자니까. 네. 고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저랑 같이 개업하셔서요. 네. 동시에 상담해주잖아요. 그럴까요? 네. 괜찮다. 저쪽 윤 교수님 방에 들렸다가 네. 박전무 방에 들려서 가면은 또 새로운 하이브리드 3% 자회사로 자회사 콜. 우리는 딱 사업적인 영감인들은 바로 콜이거든. 네. 괜찮네. 근데 그 의사 면허는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됩니까? 의사 면허요. 네. 그건 이제 이런 협업을 하면 괜찮아요. 직접 저희는 뭐 이렇게 투자 이런 건 아직 안 되니까. 네, 뭐. 네. 그러네. 네. 멘탈과 투자를 함께 책임지는. 그죠? 네. 아니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저 걱정되네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남어.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짜봅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근데 전무님이 안 망하실 것 같아서. 우리 주원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한번 들어보죠. 네. 캡틴 넘버 7이라는. 마에스트로 캡틴. 주로 이런 거네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헌정곡입니다. 이 곡. 캡틴 넘버 7. 그 박지성 선수의 국가대표 시절. 진짜. 박지성님한테 헌정하는 거예요? 헌정하는 캡틴 넘버 7이라는 거. 와우. 거기 또 축구 선수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7번 아니었는데 그때. 주장 시절에 캡틴 7번이었어요? 7번이었어요. 네. 주장 시절에 국가대표 주장? 예. 그걸 주장이 아니고 그거를 7번을 지금은 손흥민 선수. 네. 그때 7번을 캡틴들만. 네. 그게 이제 2013년에 이제 발명을 한 거고. 2013년에요. 그래도 박지성 선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기 또 조기 축구. 네, 감독이에요 제가. 저도 감독이시구나. 네. 저도 뭐 풋살, 조기 축구 저도 즐겨 하는데 작년에 부상을 당해서 한 1년 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작년 2월달에 골절 부상 당해가지고. 저도 골절입니다. 네. 축구가 다. 네. 이제 하셔야죠. 작년이면 이제 1년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뭐 코로나 또 이렇게 규제가 또 심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팀원들이 막 좀 이렇게 막 의지가 좀 없어졌는지. 풋살 좀 작은 데서. 풋살도 하고 축구도 뮤지션들끼리 이제 하는 팀인데 서로 이제 좀 다치지 말게 하자. 또 음악 해야 돼. 우리가 또 이게 또 죽기 살기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손 이런 데는 정말. 그렇지. 손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축구 좋아하시나 보다.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자전거 위험하죠. 기타리스트가 손 다치면 치명적인 거죠. 저 사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힘들겠는데요. 복귀가 의사 선생님이 좀 겁을 주셔가지고 한 3-4달은 걸릴 것 같은데요. 완전하기 전까지. 근데 그때 2주 있다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무대에. 어이구야. 골절이 된 상태에서. 네, 여기요?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손가락. 아예 손가락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났었죠. 근데 이제 관객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핑거링으로 좀 빠른 연주를 이제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 그 템포를 좀 이렇게 여유 있는 곡들만 이렇게 연주하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이제 뭔가 눈치챈 거야. 오늘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있다가 털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연습을 하다가 진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건 농담이고요. 자전거 타다가 제가 되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완치되셨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러면 괜찮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튼 캡틴 넘버 세븐이라는 곡 이제 보내드리고 또 너무 또 처음 듣는 곡을 또 하면 또 우리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러브 픽션이라는 곡을 앞에 짧게 들려드리고 캡틴 넘버 세븐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릴 텐데 아마 이 곡 멜로디 들으시면 이게 우리 제곡 뭐 저 사람 곡이어서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타리스트 박주원님께서 연주하는 러브 픽션에 이어서 캡틴 넘버 세븐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자, 또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 세컨 기타리스트이자 또 원래 하모니카 연주자 악기를 또 2개를 하시는 분입니다. 김경빈 씨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콜. 대박. 야, 대박.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이게 언제 만드신? 감사합니다. 이게 2013년도죠. 네. 무슨 갑자기 캡틴 세븐 넘버 세븐한테 뭐 헌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사연이 있으세요? 뭐 사연이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그때 그 박지성 선수가 이 국가대표 복귀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그 월드컵을 앞두고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뭐 복귀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아무튼 박지성 씨는 압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박지성 선수에게서 뭐 감사 인사를 어떻게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 우리 아들을 위한 이렇게 곡을 만들어 주셔서 헌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렇게 그 박종성 이사님께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다. 헌정 이런 건 음악가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기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헌정 음악을 만든다 이런 거 진짜. 우리도 그거 할까? 헌정 3% 상담소 방송. 주현민님. 주현민님. 그 제가 제 곡 중에서 아까 첫 번째 그 러브픽션 어떻게 멜로디가 좀 익숙하세요? 완전 익숙하시죠? 네. 이렇게 막 설명 들었는데 뭐야 전혀 모르는 곡인데 이러면은 또 이게 또 민망해지니까 제가 다 듣고 싶습니다. 러브픽션. 그리고 방금 이 헌정곡에 박지성 선수의 이제 활약상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방금 이 곡하고 같이 이렇게 연상을 해보니까 너무 막 이 박지성 선수 맨유에서 잘 뛰었을 때랑 우리 2002 월드컵 때랑 막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곡하고 너무 잘 맞겠다. 이 연주곡이라 이 가사가 없는 곡이라 이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 상상력에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 사실 그런 식으로 이거 뮤직비디오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이 박지성 선수만 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다 보면은 폴 스콜스, 호나우도 이게 다 그 영상에 이게 등장을 해야 되게 되면 그 뮤직비디오 가격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돈으로 할 수 없는 뮤직비디오가 되거든요. 중상권 때문에. 호나우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냥 연주곡으로만 들을게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는 저만 나옵니다. 그래서 축구하는 건 상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기타리스트 박주원님과 함께한 3프로 상담소 51회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두 분의 아티스트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아마 저희 2부에도 모시면 좋은데 저희 저작권에 관련된 그 침해가 없는 그 음악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일부에서만 드리고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 자라섬 페스티벌 때 꼭 모시도록 그렇게 그거 하시게 되면 꼭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저희는 잠깐 목 좀 축이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 해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